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건의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단서부터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적어서 전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면담의 세부 내용을 설명해 줬다고요? 네,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대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적어서 정진석 정무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달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공식 활동이 아닌 대외활동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어 전직 영부인들과 비교해도 활동이 많지 않다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먼저 객관적 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와 내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편하게 빠져나온 적은 없다면서 그 예시로 장모 최은순 씨의 유죄 판결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검찰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했는데요.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한 대표의 독대 요구와 달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외부인을 만날 때 불필요한 오해가 퍼져나가는 걸 피하려고 배석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를 향한 공세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한다, 이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최근 가중되는 정부를 향한 각종 공세와 이에 대한 여당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응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싸우는 게 맞냐 싶다면서 당에서도 같이 공격해주고 정치 공세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탈표 내표가 나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 수사는 객관적 혐의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정치적 의혹만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여당이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80분간의 면담에서 대화의 비중은 윤 대통령이 60%, 한 대표가 40% 정도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눈 게 성과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도 할 말을 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면담 직후 한 대표만 요구사항을 말한 데 그쳤다는 비판적 보도가 있다는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결국 한 대표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고 한 대표와의 다음 만남도 기약이 없어서 향후 당정 관계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면담에 대해서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인식을 지적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측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죠? 네, 어제 회담 상황을 지켜본 친한계 의원들은 애초 기대가 크진 않았지만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친한계는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을 위한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그 당의 인식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응인 것 같아요. 참으로 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여당 대표임에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란히 앉게끔 좌석이 배치된 것이나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면담이 늦게 시작한 점이 면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빈손 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탓이라고 반박합니다. 한 대표가 물밑에서 의견을 전달하기보단 공개적으로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신뢰가 기반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를 두곤 김 여사 측근들이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격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당정 관계에서 한 대표와 온도차를 보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내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한 대표가 앞으로 김 여사 의혹에 어떤 입장과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친한계는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회동 이후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오늘 오전 일정도 취소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데 오후 인천 강화 일정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서도 어제 면담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 논평이 나왔죠? 네, 야당은 역시나 소득 없는 맹탕 회동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감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김 여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최고 존엄인 김 여사를 건드리는 데엔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담장에 나온 음료를 가리켜 제로 콜라를 마시더니 회담 성과도 제로라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야당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서 여러 차례 발의한 김 여사 특검 관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최근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사실상 여권이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 의혹을 두고 목소리를 높여온 한 대표의 추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뿐 아니라 의정 갈등을 두고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굴복할지 아니면 민심을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 회담에 한동훈 대표도 바로 화답하면서 의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명태균 씨 논란이 어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다른 정치권 인사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관련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조작된 여론조사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줬다는 의혹에 더해 명 씨와 관련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인 27명의 이름을 법사위에 제출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은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은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명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 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이현주 의원도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인데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도 어제 저녁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여론조사의 불법성은 없다며 공천을 포함해 강 씨가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부부를 넘어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국감장에 나온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접수된다면 박탈됐던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바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데다가 뒤늦은 지휘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여진이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 심우정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의 수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항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결국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했던 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김 여사 수사였던 만큼 항고로 서울고검의 사건이 넘어간다면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예고한 만큼 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 총장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년 반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심 총장이 뒤늦게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털어낼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지휘부 탄핵안에 대해서는 애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고 탄핵 소추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탄핵이 되면은 나중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탄핵 그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뭐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순 소통 오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국으로 비가 확대한 가운데 밤사이 부산과 통영 등 경남 해안에 10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남해안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앞으로 5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이 남해안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죠? 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에 위치해 있던 다소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지금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거제 136.8mm, 여수 113.1mm 등 남해안 지역은 10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구름은 빠졌지만 여전히 동쪽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빠지면서 곳곳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도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유입될 걸로 보여 비가 그친 곳에서도 오후에는 다시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는 전국에 5에서 많게는 50mm가량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강풍 대비도 필요한데요. 제주도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해안과 산간으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11월 초중순 수준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서울 기온이 내일은 11도, 모레는 8도까지 뚝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 강한 한기가 남하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고 낮 기온이 예년보다 4에서 5도 이상 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은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11월 초중순에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 일부 수험생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합격자 발표 전에 결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 표정우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결국 소송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을 치른 수험생 18명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논술 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을 인용해 입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 때문에 시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대로 무마될 경우 불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데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태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인들은 논술 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11월 15일 전에 결론이 나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송에서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미 치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할 정도로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지가 미리 배부된 고사장에 있던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시험 시작 전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챗GPT를 이용해 미리 답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 자연계열 논술 시험 가운데 문제 표기가 잘못돼 학교 측이 처리하는 과정이 고사장마다 달라서 혼란을 겪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세대학교 측은 입시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지가 직접 유출된 적은 없다면서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경찰이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학교 측으로부터 시험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대학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골목길 사이로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6시쯤 서울 신림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걷고 있던 A씨를 불심 검문했는데 A씨는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에서 거점 근무를 하다 A씨가 차에 타서 운전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2km가량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박승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건 기록 열람이 지연되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고 유족들은 그동안 뭘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경영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승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열람실의 사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증거 기록 등사가 가능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기소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증거 기록 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못 봐서 여태껏 준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피마르고 하루하루가 진짜 눈물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중에 2달 가까이가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 채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날아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지제조업 화재, 폭발 사고에 대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습도 상태 유지와 화기 접근 금지,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규모 참사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다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박중원 총괄본부장의 구속기한은 내년 3월입니다. 그 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한 회의에서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으로 도박에 나섰다며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사실이라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립감이 커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불량 국가인 북한의 병력으로 도박에 나섰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is is not merely an attack on the very integrity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새 역할을 강조하며 서방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що Путін боїться миру і саме тому шукає, як посилити агресію і залучити на фронт тепер і Північну Корею. Для усього світу це очевидний сигнал.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Russia is indeed turning to the DPRK for manpower, it would be a sign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the Kremlin.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직접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언급하며 함께 맞서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So we must continue to squarely face the specter of an aggressive Russia, backed by other autocr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한 5,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참전 논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해법 모색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엔 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자 북한은 주권국가 간의 합법적인 협력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주권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은 군비 축소와 국제안보 관련이라는 회의 주제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진지를 무단 이탈한 북한군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경과 7km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주 진지에서 훈련을 받다 부대를 이탈한 북한 장병 18명이 이틀 뒤인 16일 이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러시아 브리안스크주에서 검거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훈련을 마친 북한 인력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고 아무런 지시 없이 며칠간 숲속에 방치되자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진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들은 쿠르스크주의 북한군 교관 약 40명이 러시아군인 50명과 함께 훈련 중이었으며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군사적인 풍선의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북한군의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비서방 국가들의 협의체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립니다. 주최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국제적인 파장을 낳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러시아 카잔에 속속 도착합니다. 36개 나라, 6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브릭스 정상회의.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이란 등 한자리에 모이는 국가 정상만 22명입니다. 이중 관심은 단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쏠려 있습니다.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Это, мне кажется, тоже факт очевидный, и такая позиция очень многими разделяется. У нас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строятся на равноправные.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각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각 당사국이 정세 완화와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온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重申强调，今年是大金砖合作的开局之年，此次的会晤也是金砖扩员后首次举行。 푸틴 대통령은 30여 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회원국 추가 논의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릭스를 주도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 남반구 중심의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입니다. The Russian idea is that if you create a platform on which there is not only China and Russia, India and Brazil and Saudi Arabia, many countries that are vital partners for the US will not be ready to go after this platform and sanction it. 푸틴 대통령은 사흘간의 브릭스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대현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면담은 끝났지만 뒷말이 무성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시죠.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찰 영웅이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나도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면담 시작 전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좋아하는 무설탕 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면담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부르는 등 한 대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초 한 대표가 직접 회동 결과를 브리핑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만남을 마친 뒤 한 대표는 즉각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한계에선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답변들은 하나도 없었다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는 차갑게 외면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벽처럼 딱딱하게 굳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려는 듯 벼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남은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면담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저 면담, 80분 면담 이후 한동훈 대표가 그냥 집에 갔습니다. 브리핑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브리핑 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좀 송구스러워서 국민들 앞에 직접 마이크 앞에 서기가 좀 착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배석하지 않았던 박정아 비서실장에게 구두로 전달을 하고 박정아 실장이 대신 백브리핑을 한 것으로 됐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혹시나 하는 기대가 일말이라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만남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을 대표해서 우리 당의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한동훈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자라는 이제 건의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서의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라 정부의 수반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의 성공을 책임져야 되는 정치인 윤석열로서 사실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뭐 바뀌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면담 결과를 뭐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친한계 분위기를 읽어보면 뭐 거의 빈손 회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친한계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국민들 그리고 뭐 민주당까지도 이번 회동을 바라보면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그대로 뉴스에 나오는 실시간으로 어제 계속 많은 시간을 봤었는데 참 박정아 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구술한 거를 읽는 걸로 끝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그 이번 그 어제 회동 저는 회동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뭐 면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두 분의 만남인데 그 회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동훈 대표를 저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은 도대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카드를 하나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건지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금정선거에 대한 격려부터 하고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담 끝나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집을 갔고 박정아 비서실장이 이 면담 분위기와 내용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 표정 이런 것을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두 번째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세 번째 여야 의정협의체에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 주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용산에 취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화 나누신 날에 나와서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 알겠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답변이 궁금했는데 해가 져도 사람 얼굴 표정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환한 얼굴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상이 돼서 안 좋은 얼굴이었다고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피해간 답변인데요. 피해간 답변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가 졌다고 얼굴이 안 보일 일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번에 유난 면담 또 독대 일단 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그래도 가지고 지금의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종의 출구로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예. 결국 아무것도 아닌 빈손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브리핑하는 박정하 비서실장이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요구를 했다, 대통령에게. 요것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건 뭐 사실은 어제 면담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고 어떤 내용이 대화가 오고 갔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심정인지는 박정하 비서실장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용산에 취재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예. 그 이후로 오늘쯤에 용산에 조금씩 이제 관계자 발로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표정을 기자들이 오늘 직접 보고 싶었을 텐데 오전 일정 다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전에 예. 국회 무슨 세미나 일정이 있었는데 예. 취소를 했고 오후에는 지금 이제 강화군의 이제 군수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당선 인사 감사 인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것도 하나의 신호다. 그렇죠. 지금 예. 이 상황에서 강화군에 가면 우리 당 후보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군민들에게 웃으면서 감사 인사 드리는 건데 지금 어제 그 면담이 저렇게 엉망이 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웃는 사진이 나오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 강력한 고집불통의 벽을 실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반응을 보여줄 필요 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전면적으로 무슨 제갈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어제 면담에 빈손으로 끝나버린 그 서운함에 대한 일종의 저는 정치적 대응으로서 며칠 동안 칩거하면서 향후의 대응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어쨌든 오전 일정 취소하고 그런 뭐 한동훈 대표 입장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그 회담에 대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좀 다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격이 없이 대화했다. 그리고 헌정률인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 언론 용어로 우리들 흔히 쓰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사지 된 겁니까? 예. 이제 열심히 마사지를 하는 거죠. 예. 아무런 결과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사후 마사지를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예. 이미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은 이제 하나 끝났다. 한 단계는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척의 시간이 필요하고 큰 명분은 확보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그 다음 단계를 이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명분을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저런 과연 사후 마사지가 진작 어제 대화할 때 조금이라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세 가지를 갖고 갔고 또 플러스 두 개를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그 특별 감찰관인가요? 그것까지 끼워넣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받아줬어야죠.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하나 받아준 게 없다. 친한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 보여주는 기술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요약이 되네요. 사실 기대 수준이 높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대표가 직접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했고 예. 저도 그 시간 즈음에 대표실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대구로 가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구나. 대통령께서 뭐 이유 그 사무총장과의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잖아요. 예.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예. 그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어요. 제 사진을 보시면 예. 그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섯 일곱 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대표는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예. 그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언론에서 그분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해서 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도 같이 대동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대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린 들어줄 수 없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뭐 명시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산책 장면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도 좀 쌀쌀했는데 네. 일단 뭐 20분 넘게 서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우르르 나왔다. 이 부분도 좀 불쾌한 거 아니냐. 김종혁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냐 형식이냐의 문제인데요. 예. 내용도 뭐 빈손 회동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작정해서 준비해서 가져간 공개적인 요구에 대해서 단 하나도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예. 다 이러저러하게 설명하면서 안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형식을 보면 형식에서도 김종혁 최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20몇 분을 기다리게 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예. 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외교 일정이 있었다고 외교 일정이 하니까요.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통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초대 면담 만남의 자리도 그 정도면 어디 다른 데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자 면담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실장이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가서 예. 이제 오실 동안 저희 잠깐 좀 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예. 그래서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건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있었던 예. 거. 그분들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살갑게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일종의 벌새우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산책을 했고 산책에도 그 3명만 한 게 아니고 2명만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같이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김종혁 최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용산 한남동 7인방이라고 하는 그분이 또 의전비서관 자격으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 장면에서도 기선제압과 일종의 그 군기를 잡는 느낌이 좀 있고요. 우리가 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예. 또 하나 아까 사진에서도 실제 면담 자리에서도 저 좌석 배치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끝나고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식의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탁에서 만나면 되거든요. 원탁이라는 것은 상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탁 테이블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 앉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배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실 스스로도 배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배석은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원탁에서 정진석 실장을 옆에 배석시킨 게 아니라 정진석 실장과 한동훈 대표를 같은 반열에 놓고 그 2명 앞에 대통령이 서서 양손에 탁자 위에 양손 팔을 올려놓고 예. 노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입니다만 비서잖아요. 비서실장과 옆에 같이 있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걸 누가 봐도 이건 비서실장과 동격인 비서에게 한마디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이 가능한 사진이었고 저게 또 대통령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예. 그럼 수십 장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저 사진을 왜 내놨을까요? 예. 저는 그것도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 생각합니다. 예. 테이블 얘기 좀 잠시 해보면 지금 저런 상황이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탁 테이블이 맞지 않나? 또 그런 의문도 갖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당연합니다. 예. 뭐 저도 과거에 여러저러 회동을 준비를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예. 심하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들어가다가 좌석 배치가 사각으로 돼 있다 그러거나 하면은 동등한 관계일 때요. 예. 아예 입장을 하질 않고 바꿔 그럽니다. 그럴 정도의 신경전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전비서관이 아까 그 8명 중에 1명이 의전비서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렇다면은 이건 계획된 의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도 다 의도한 그럼요. 거죠? 예. 그 대통령실 의전인데 예. 저렇게 허술하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홀의 모양 자체도 예. 무슨 창고 비슷한 데다가 저렇게 길다란 저런 테이블을 놓고 마치 그 아주 귀찮은 민원인이 또 왔냐. 그 빨리 해서 보내야지. 그래서 뭐야? 이런 표정 아닙니까? 그런 그 빨리빨리 얘기하고 가 이런 표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전 저걸 보면서 저거는
아주 계획된 거고 더구나 저 사진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사진을 만약에 저렇게 찍혔더라도 뺐어야죠.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원탁 테이블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때는 정진석 실장이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정진석 실장이 뺐어. 이게 일반적인 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요. 지금 뭐 원탁 대신 사각 테이블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죠. 예. 제로콜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커피. 그리고 한동훈 대표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 오른손 쪽에 보니까 빨간색 파일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요구사항이 담긴 빨간 파일이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볼펜도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니냐 뭐 이런 또 보도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런 이렇게 만남이면 좀 원탁 테이블에 좀 테이블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상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의전비서관이 저런 걸 사실은 다 총괄합니다. 예. 사전에 다 동선과 리허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개인적인 의도가 개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그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원탁을 뭐 요청한 적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한 요청을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 사진 한 장 그리고 저 원탁이 아닌 사각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을 같이 나란히 앉힌 것, 예. 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압적인 표정이 되어 있는 저 사진 스틸 한 장을 내놓은 릴리스한 거 이게 다 용산에서 보이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건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 저 사진 한 장, 의전 한 장으로 명확히 입증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았는데 또 반대쪽에 앉았어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좀 조정하는 게 의전에 보통 맞는 거예요? 저런 경우라면은 예. 당연히 그 두 분이 마주 보고 예. 정진석 실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 옆으로 약간 빠져서 앉아야죠. 예, 빠져서 앉는 게 예. 일반적인 그런 그 의전의 의례고 그렇군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의전비서관이 저기 있었다는 건 저렇게 의전을 한 겁니다. 저건 기획된 의전입니다. 예. 의전비서관이 아무리 경험이 없다 그러더라도 저런 실수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저 빨간 파일에 담겨 있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가져간 그런 요구사항들인데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인적쇄신 요구,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 좀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자제 중이다. 그래서 뭐 수사를 앞으로 좀 지켜보자 논란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제 있다고 판단해서 이 문제는 단호히 잘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얘기에 대해서는 위헌적 특검법이고 여당에서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원들의 마음이 추후에 돌아서서 뭐 이탈표가 더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도리 아니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실의 이제 사후 입장이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기 예. 때문에 정리를 한 건데 저기 좀 덧붙이면요. 일단 그 공식활동 자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자제하고 있다. 지켜보면 알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활동 자제의 첫 번째 사례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혼자 투표하는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죠.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공식활동 자제 중단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과 함께 등장해야 될 때 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대선 후보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조용한 내조는 어디에 화면에 등장하고 뭐 순방할 때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용한 내조라는 건 뭡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통령과 함께 필요한 행사에만 동행하는 정도지 명태균과 사적 대화를 나누거나 심평 변호사랑 총선 끝나고 30분 통화를 하거나 진중권 교수랑 30분 통화를 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소통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대통령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좀 나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각에서 뭐 순방 얘기하는데 순방 얘기한 건 아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지금 국민의 민심은 순방도 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방에 따라갈 만한 염치가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시갈등 자제라는 게 서울시 교육감선거 때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누군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덧붙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면 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지 말해주고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설명해달라는 거 대통령실 입장에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고요. 그다음에 의전비서관이 어제 화면에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그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건 헌정 질서를 지켜줬기 때문에 다양순이라고만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만 그다음 덧붙인 대통령실 입장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당에서 이탈해서 특검법을 찬성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해. 나 개의치 않아. 너희들이 그 이탈을 하든 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죠. 저는 정말 지금 대통령에서 마사지된 표현으로 나온 정도가 저 정도 지금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제는 거의 한동훈 대표가 벽을 보고 이야기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단 1도 동의를 하거나 공감한 게 없이 전부 다 아니다로 설명한 걸로 봐야 됩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친윤계에서는 애초에 당대표가 그렇게 공격만 하니까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면 어떤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한 거는 뭐 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열린 결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안 하겠다는 뭐 확실한 의지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또 미리 이 의제를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의제는 동일한 병렬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제와 세 번째 의제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의제는 어떻게 보면 뭐 자제냐 중단이냐 이런 그 차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적당하게 서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목표로 했던 건 세 번째 이제 그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한다라는 것 이걸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선물을 주고 그 한동훈 대표가 어렵게 한 달 동안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어렵게 약간의 선물을 주고 대신에 세 번째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야 여기까지만 해라. 야, 우리 그러니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라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명분을 주면서 세 번째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해나갈 여지가 있었는데. 아예 첫 번째, 두 번째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고 전혀 대화의 여지가 없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모두의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것은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서 본인의 역할이나 또 당을 끌고 가는 역할에서 하나의 그 명분을 명확하게 축적을 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잃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더 축적이 필요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 건 주고 좀 협조를 구할 건 구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논평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인천 강화요 가는 일정이 오후에 있다고 했으니까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하고 또 만나네요. 어제 그 유난 면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만남 회담을 제안했고 몇 시간 만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이제 저건 일반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게 지난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어요. 예. 수시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난다라고 합의를 했고 또 합의된 내용들이 몇 가지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투세라든가 아니면 정치개혁 관련해서 지구당 부활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여야 대표회담 제의, 이에 대한 한동훈 대표 긍정적 반응, 저 이걸로 이제 회동이 성사될 거로 근데 보는데. 제의가 좀 진지하게 한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 타이밍상 예. 그 윤한 독태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 잘 하시고 예. 끝나고 오면 저도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이 미묘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해석들을 불러일으켜 뭐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덥석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뭐 이재명 대표 속내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바로 받아버렸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걸까요? 속내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예. 그 이 대표가 그 전에도 예. 또 전화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회동을 앞두고는 그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약간 응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잘하고 와. 잘하고 와라. 예. 잘하고 와서 뭘 하나 잘 가지고 와서 예.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예.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갈 때 요만큼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빈손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갖고 자 봐라 이렇게 하면서 꺼내놓고 그 하나의 그러면 주도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는 금정선거에서도 그 승리를 이끌었죠. 또 이 어려운 그 전국의 난맥을 본인이 주도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그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오기 때문에 아주 해피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좀 이 대표도 좀 띄워주고 또 기대를 하고 이 대표도 이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야당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제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비록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이후에 이제 전국을 푸는 문제는 두 분한테 달렸다. 그리고 두 분의 만남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어제 큰 전환점을 또 하나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혀서 언제 만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난다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특검법은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대표조차도 법조인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이 대표가 좀 양보를 해서라도 난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그나마 이 논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길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기하고 있던 악법적 요소들 국민의힘 표현으로 하면 그 부분을 좀 덜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이 의혹을 털어내는 방법은 이제는 특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아까 한 대표도 말하자면 한 대표도 정치를 할 여지를 오히려 야당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쯤 됐으면 김부겸 전 총리에게는 독소 조항도 좀 빼고 국민의힘이 예민해하는 명태균 의혹도 좀 걷어내고 그렇게 수정된 특검법을 국민의힘하고 합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무르익어서 이른바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은 이제는 그냥 방어만 하기는 어렵다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명태균 의혹이 더 커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게 의혹을 털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든 더 큰 어떤 스모킹 건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의 이제 논의는 가능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말씀을 잘한 거죠.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고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BBK 특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여야가 막판에는 협의를 해서 합의된 안으로 특검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조차도 이거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 알고 그냥 대충 써서 낸 특검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협상이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한 그래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진짜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 있는 특검안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를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여야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카드로 해서 지금 유란 독대가 결렬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하자. 이건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더 이상 거부만 할 수 없는 민심의 비등점이 오거나 새로운 스모킹건이 나타나서 도저히 이걸 풀지 않아서는 안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여야 간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뭐 장애 집회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수정안을 이재명 대표가 뭐 결단해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단해서 내놓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저도 어제 법안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뭐 13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가 있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정말 분통이 터져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또 이번에 그 명태균 이 문제로 불거진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들로 일단 의제를 저는 추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은 두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뭐 민주당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아주 긴하게 협력을 해서 전국을 풀어나가야 될 두 큰 거대한 정당의 대표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 만남에서 이 특검 문제도 구체적으로 좀 뭐 수정안이 나올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감장 얘기로 끝으로 잠깐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내용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준 것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강혜경 씨가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증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보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좀 이상한 점이 명태균이 공이 크고 정권 창출에 어느 정도 상당한 공이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수억 원 단위인 공공직위도 많거든요. 근데 세비 중에 절반하면 500만 원 정도잖아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 강혜경 증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언론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주술사, 영적 대화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 핵심은 강혜경 씨가 결국은 뭐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준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저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강혜경 씨는 이제 상당히 지금 그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쪽하고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도 지금 뭐 그쪽 민주당 쪽에 친한 그런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명태균과 관련된 들은 이야기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전언입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녹취 파일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과 강혜경 보좌관이 통화한 내용 녹취 파일은 있지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또 소통한 문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 폭로를 해도 폭로의 신빙성 여부는 확인할 게 남아 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그 보좌관의 저런 그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잖아요. 식탁 아래에 있는 개가 하는 소리다. 식탁 아래에 있는 개가 어떻게 식탁 위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혜경 씨의 저런 주장이 계속 뭐 일파만파 또 민주당이 계속 또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쓰이기는 있습니다만 이미 창원지검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과의 뭐 부적절한 정치자금 거래라든지 돈의 흐름 같은 게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원 산단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의혹이 제기되면 빨리 검찰이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랑 연관된 국민의힘 의원이 뭐 27명이다 이런 뭐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이어서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 공천 파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뭐 전반으로 분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공천 시스템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흔들렸다는 건데 앞으로 파장이 어느 정도 커질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홍준표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저는 공감도 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경선의 이 여론조사 자체가 후보를 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파생적인 게 전략공천이라든가 단수공천, 그러니까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후보를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27명이 거론이 되고 뭐 25명이 거론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계약자인지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또 임의로 해본 건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바로 나경원 그 의원이 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의 스타일로 봐서 그 말이 100% 신뢰가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중요한 문제는 이 여론조사라는 방식의 이 수단이 갖는 굉장히 잘못된 이런 공천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권력자가 개입이 되니까 얼마나 이 과학적인 시스템을 나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큰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여야 이렇게 모두 생각합니다. 안고 있는 공천 시스템의 그렇습니다.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국감장에서 나온 증언이고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또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대현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의 큰 잔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늘 전북에서 열립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전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는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른 오전부터 이렇게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회 안에 마련된 기업 전시회에도 한번 나와 봤습니다. 이렇게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한상대회 이름으로 개최가 됐었지만 2년 전부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만큼 한층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북의 역량과 전주의 맛과 멋을 담은 이번 대회에서는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주제로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 약 3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기대가 높습니다. 대회 현장에 마련된 기업 전시관부터 개회식, 각종 세미나와 만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참가자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많은 고용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일자리 페스티벌부터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지니 포럼도 준비돼 있고요. 해외 바이어 100개사를 초청해 도내 기업과 매칭하는 수출 상담회는 대회의 높은 성과를 소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국제 드론 산업 박람회는 이번 대회에 연계된 주요한 행사 중 하나인데요. 드론 축구 대회와 드론 사진 공모전도 준비돼 있어서 드론 산업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한상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한옥마을 문화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간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서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공연과 한옥마을의 멋진 야경을 나타내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펼쳐지고요. 또 전주의 대표 음식인 전주 비빔밥 만들기 체험도 만나볼 수 있어서 미식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도시로서의 도약을 앞둔 전북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에 제보된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문을 활용했는데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그 구이용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목살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분양명들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돼야 되거든요.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도 보내왔는데 서류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습니다. 군도인 거 알고 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그 금액이랑 결제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믿은 정육점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값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박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의심이 들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팔아야 되니까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6시까지 기다렸더니만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보급관 중사 겁니다. 요새 관사 외벽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벽 수성 페인트 재고가 좀 있으신가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식량 790만 원어치를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주는 이렇게 흰색 페인트와 롤러를 미리 주문해뒀지만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박중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모중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서 박모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 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동일범 소행 여부 등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육군 관계자는 사건에 사용된 공문은 실제 군부대 것이 아니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도로에 커다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경광봉을 든 현장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16.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기울어진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운전자는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금붕동에서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이 어두워 노인을 못 봤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는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는 노숙인들의 집단 폭행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 노숙인은 심정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노숙인 3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일부 수험생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논술 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결국에는 법적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의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이 시험지를 1시간 전에 배부했다가 걷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시험 문항에서는 기호가 잘못 표기돼서 이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학교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입장인데 연세대 측은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에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사건 자체가 쟁점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무효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시험이 무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송 그리고 가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런 과실 부분이 실제로 전체 시험의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이런 과실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황들은 좀 충분해 보이세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그 오후 2시에 시작해야 되는 그 시험인데 1시간 정도 먼저 이 착오를 해서 한 고사장에서 시험 집배부를 먼저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조금 이 앞장에 비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 뭐 내가 그때 그 고사장에 있던 학생이었는데 문제를 몇 가지 정도를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뭐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 이런 주장도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전체 시험의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증거가 어떤 것이 더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 시험을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예정된 공식 합격자 발표일까지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일정이다라고 보십니까? 이 모집 요강을 보면 이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중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수능 다음 날 정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라도 있어야지 이 효력 정지를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처분의 결정이 언제까지 가능하냐가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2022년도에 이 수능 정답과 관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이제 비춰봤을 때는 가처분이 뭐 15일 정도 뭐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나온다고 하면 재시험 자체가 가능한 일정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안 된 다른 시험장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 과거에 좀 사례들을 보면 유사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사례들이 이런 이제 경우로 해서 시험이 무효가 된 사례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시험의 오류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봤던 결과로는 2006년에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당시에 그때 B형 이제 문제지와 A형 문제지가 섞이는 바람에 굉장히 조금 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효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수험을 했던 그 수험생들이 이 소송 관련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를 배상해달라고 대한민국에다 소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의 배상이 인정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실관계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라도 전체 시험에 영향 끼칠 만큼의 무효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험 고사장에서 봤던 이러한 이 수험생들의 이러한 입장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연세대에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법정 다툼에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문제의 몇 가지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 자체가 20분 정도 늘어나는 그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무사 시험의 사례처럼 이 부분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연세대에서도 수사 의뢰를 해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공정성이 침해가 된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 연세대 차원에서도 어떠한 뭐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팬데믹 당시 공실률이 늘었던 서울 명동 상권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른 지역 상권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공실률이 커지면 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위축됐던 서울 명동 상권. 평일 오전인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에 따른 공실률 회복세를 보여주듯 겉보기엔 임대 문의 현수막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이전만 못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이들 입점되어서 상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유입되는 고객님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청춘의 상징 신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산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명동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로변인데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통째로 비어 있는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아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게들도 엄청 빈 곳 많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데 서울 지역 주요 6대 상권 가운데 명동을 제외하곤 공실률이 모두 두 자릿수이며 특히 가로수길을 포함한 강남권은 더욱 심한 모습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가 공실률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따라 경매로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줄면서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상가 낙찰률은 20%에도 못 미쳤고 서울 상가 낙찰률은 15%대로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상가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시대로도 빠르게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단위 개발 사업이 재정난으로 파행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재로는 돈을 빌려준 대주단과 시행사의 협상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관련 행정기관의 추진 기조도 사업 성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해묵은 이슈입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후보 시절 행정협력을 약속했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선된 뒤 시행사 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 문제를 시장이 회장님 직접 뵙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류 속에도 영 속도를 내지 못하던 사업이 불확실성마저 노출한 국면에서 관련 자치단체의 대응 방향도 관심입니다. 당장 키를 쥔 건 광역단체 전북자치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북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절반가량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행사인 자광에 보증을 서주었던 시공사의 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의 심의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변경안이 통과되면 공은 기초단체, 전주시로 넘어갑니다.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300%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전주시는 자광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곳을 용적률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도시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 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 그리고 밀도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비판과 우려 속에 시행사 자광 측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만간에는 이 안정화 계획이 정립이 돼서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노른자위 땅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끝내 좌초할지 우여곡절 끝에 순풍을 만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날씨 좀 알아보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비가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까지 이어질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비가 남쪽 기압골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지만 그런 어떤 강한 비의 피크 타임은 오늘 오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오후 들어서 말끔히 비가 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특히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예. 또 한바탕 요란스럽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00mm 이상 네.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가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원래 이제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가 건조한 계절이기 예.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최근 들어서는 12월 달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예.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폭염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름에 폭우 내리는 빈도가 늦어졌고 예. 또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내리는데 이게 그만큼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을에 이렇게 폭우 내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름철에 역시 과거보다 더 많은 폭우 가능성이 있고 또 건조한 가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더욱더 들어가는 것이죠. 예, 본부장님 보통 근데 가을에 이렇게 비 한 번씩 내리고 나면 눈에 띄게 확확 추워지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10월 들어서 예. 비가 주기적으로 자주 내렸거든요. 이번에 100mm 이상 내렸고 지난 18일, 19일 날 또 중부지방에서 10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우리 속담에 가을비에 그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있거든요. 자, 북쪽에서 이제 여름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더운 공기가 남아 있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서 기압골이 지나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예. 이 비가 그치면 그 자리를 북쪽에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번 비 내리고 기온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기온이 계속 가나요? 아니면 다시 또 좀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일까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진 기온이 예. 계속해서 겨울로 가지는 않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반짝 예. 그냥 추위라고 그러나요? 반짝 예. 쌀쌀하고 예. 다시 또 남쪽 공기의 그 뜨거운 공기의 세력이
이례적으로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태풍도 지금 발생을 해 있고 이런데 그런 어떤 원인으로 일시 찬 공기가 새로운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기온이 한 평년 비슷한 요즘에 아침 낮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평년 수준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예. 다시 또 평년보다 높아지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요 며칠 좀 추웠다고 많은 분들이 날이 왜 이렇게 추워 이러는데 그래도 평년 가을보다는 높은 기온이다. 그렇습니다. 예. 높거나 비슷했거든요. 예. 결코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 날씨를 벌써 잊어버린 건가요? 워낙 예. 따뜻함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런 반짝 추위에 뭐 춥다는 건 좀 너무 하여간 늦가을, 가을 그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그 작용으로 비도 예. 많이 오고 뭐 단풍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모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위는 늦어지고 그러면 겨울은 또 빨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추워야 될 예를 들면 한 11월 중순이나 이때쯤 되면 이제 첫눈도 내리고 서더름도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그래서 거군요. 겨울이 총 우리가 달력상으로 12월과 1월, 2월을 석 달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 겨울에 해당되는 그 기상학적인 기온이 거의 한 달간 줄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앞에 여름으로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늦더위 때문에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단풍은 어때요? 단풍도 늦더위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늦어졌죠. 예. 그래서 지난 기상청이 관측하는 설악산 그 첫 단풍이 10월 4일 예. 관측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한 4일, 평년보다 한 6일 정도 늦게 단풍이 들었거든요. 또 올여름에 그 9월 늦더위가 지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단풍이 그렇게 썩 그 물이 곱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10월 하순 들어가면 예. 단풍의 이제 절정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역시 평년보다 늦게 단풍이 절정이 되는데 그게 다 9월 기온이 예.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절정 시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산별로 지금 절정 시기가 나오는데 과거보다는 좀 늦어졌고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일, 23일, 29일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거네요. 절정에 예. 들어가는 뭐 참나무류, 그다음에 화렵수, 은행나무류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 25일부터 31일까지 단풍의 절정기.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주말이 아주 그 단풍 그 관광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단풍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네, 것 같은데 대표적인 명소도 있잖아요. 네, 몇 이제 군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 이제 추운 북쪽일수록 예. 빨리 단풍이 절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저 지도에서 아까 나왔듯이 10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가 저 중부 예. 가장 단풍의 명소인 내장산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그 단풍의 절정이 이제 늦어지는데 그게 다 기온과의 관계입니다. 단풍 시기에 따라 빛깔도 좀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기온에 따라서 그 예. 빛깔이 결정이 되는데 예. 올여름에 워낙 더웠고 또 9월에 그 장마가 끝난 이후 가물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단풍은 지금 사진에서 그림에서 나오듯이 뭐 역시 올해도 뭐 저런 정도의 고운 단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야외 나가 보면 단풍도 물들기 시작하고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을을 즐길 새도 없이 이제 겨울 걱정인데 올 겨울에 뭐 역대급 한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 근거 없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얘기라고 보는데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까? 뭐 어디는 영하 뭐 18도가 예상. 예. 뭐 그거는 하여튼 그 겨울에 나타날 수 있는 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피크가 1월 한 상순쯤 될 텐데 지금부터 10일, 12일 한 적어도 석 달 뒤 문제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공기가 한겨울에 북극의 성층권까지 갑자기 밀고 올라가서 북극의 상층을 교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면 북극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가 예. 저 북미 또는 유럽,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 지구 온난화의 역설
예. 하는데 그런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이 마냥 따뜻하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속에서 이례적으로 더운 여름을 보냈고 예. 올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반대로 겨울은 혹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일대일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다만 그럴 가능성들, 이 더운 공기들이 북극을 교란을 시키면 예. 역시 또 북극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역대급 한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으로 뭐 못 보던 현상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모기 잡느라 잠설쳤다는 네. 분들이 많아요. 가을인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모기 예보를 하는데 예. 모기 활동 지수를 발표합니다. 4단계로 쾌적, 관심, 주의, 불쾌. 이런데 지금 2단계 그 예보를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올 가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다 기온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27일 여름 장마가 끝난 이후 8월과 9월까지 굉장히 무더우면서 강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예. 장마 때는 분명히 많이 왔는데 또 올해 태풍이 공식적으로는 2개의 영향을 줬지만 9호 종달이, 예. 10호 산산. 그런데 그 태풍이 태풍다운 태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적었습니다. 기온은 높은 대신에 비가 적어서 여름에 활동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덜 더워진 9월에 이 태풍들이 이제 활동하기 좋은 그 시기가 돼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모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예.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모기들이 또 적응을 해서 한 12월 상순까지는 12월이요? 예, 활동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요즘에 실내는 그 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야외는 좀 어렵지만 실내에서 그런 모기들이 활동이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 어떤 그 정화조례거나 하수구 이런 데를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게 올해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방역에도 이제 가을 모기 쪽으로 좀 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 모기가 늦게 활동하는 걸 우리가 예.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역 당국은 그런 어떤 방역 대책을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의 기준으로 자를 게 아니라 더 늦게까지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비 그치면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두꺼운 외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유독 더웠던 지난 폭염 탓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덜 익은 포도는 아예 수확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과수원 바닥에 배들이 태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는 곳곳이 검게 썩어버렸고 노랗게 익어야 할 배는 빨갛게 돼버렸습니다. 올여름 35도루로 또는 폭염 탓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스스로 배를 떨어뜨리는 자연낙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들도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를 따봤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까보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배가 피해를 봤는데 즙으로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상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창 막바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폭염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100박스 까면은 많은 농가는 한 50%, 적은 농가도 한 30%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보여져요. 계속 이 과수 농사를 져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포도밭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쳤어야 할 시기지만 줄기에는 포도가 여전히 덜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밤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져야만 검게 착색되지만 긴 열대야가 이어진 탓에 포도알이 빨갛거나 푸른색을 띤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오다가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날이 뜨겁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새파랗게 그냥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감도 무더위 탓에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알이 큰 상급 제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과 경합주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로 나타나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총반격에 나섰고 승기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USA 투데이가 지난 18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해리스 부통령은 4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 격차, 사실상 동률입니다. 경합주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는 줄곧 앞서가던 해리스 부통령이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같았습니다. 꼭 확보해야 할 핵심 지지층의 반응도 시원치 않습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38%의 지지율에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고 흑인 유권자의 72%가 해리스 부통령에 힘을 싣고 있지만 2020년 대선 때보다 낮은 지지율입니다. 선거 막판 주도권을 빼앗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Needless to say, mine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 bring to it my own ideas, my own experiences. Frankly, I think it's been the last decade of the American discourse being influenced by Donald Trump. 이번 주 경합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미셸 오바마와 공동 유세를 벌이며 거물을 총동원하고 반트럼프 인사들과 함께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hink about how dangerous and damaging it is to have someone who's totally erratic, completely unstable, someone who has aligned himself with, who idolizes tyrants. 선거 막판 승기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허리케인 대응 실패를 비난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Our country is being crippled and destroyed by Kamala Harris. 15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North Carolina. We're going to defeat Kamala Harris,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도 암살 위험이 커졌다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돈까지 걸고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democracy. So after that point, people cannot register to vote. So more than anything, it's register, register, register.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모두 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이민자 문제는 표심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도 이민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선 전에 미국에 닿으려는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멕시코 최남단 국경도시 타파출라. 이른 새벽부터 길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선 뒤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De verdad que el que gane ojalá y no nos cierre las puertas, que nos brinde el apoyo que necesitamos porque de verdad estamos pasando por un mal momento todos, no nada más nosotros, mucha gente. 경제난을 겪는 중남미 국가들에서 모여든 이들은 줄잡아 2,000명에 이릅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각각 600명, 800명에 이르는 이민 행렬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멕시코 남부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데다 미국의 이민 심사가 지연되는 것도 이들의 미국행을 부추겼습니다. Trump tiene hemofobia contra los migrantes.
Que gane el que quiera. De todas formas, mientras que México nos brinde la mano, aquí estaremos y esperaremos aquí. 멕시코 남부에 들어온 이민자는 모두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현지 활동가는 추정합니다. 미국 국경수비대는 합법적 근거 없이는 입국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어떻게든 미국행을 시도하려는 대규모 이민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듀엣곡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이미 수능 금지곡 반열에까지 올랐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볼까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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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젊은 세대들이 즐겨하는 술게임 중에 하나인 아파트 게임을 소재로 삼은 이 노래,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직접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까지 담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오늘 오전 기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1위, 그리고 미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K-팝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아기를 낳은 아빠가 황급히 구급차에 오르고 또 뒤이어 순찰차에 탄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난달 29일 생후 22개월이 된 아기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인 22개월 아기를 태운 구급차는 5km 정도 떨어진 대형 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다리 위에 고장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설상가상 아기에게 심정지까지 오고야 말았는데요. 이럴 때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 경찰관 2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양팔을 휘저으면서 차기를 열다가 비켜달라며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앞장서서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덕분에 구급차는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다행히 22개월 아기 역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내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탁구채를 쥐고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날아오는 공을 잘 받아치고 있죠. 이번엔 빠르게 스매시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중국 쓰촨성 출신의 3살 아이의 현란한 탁구 실력을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친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생후 8개월부터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키가 작아서 탁구대에 오를 수 없던 아이는 키 높이 발판에 올라가서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이의 탁구 실력에 감탄한 누리꾼들은 파리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금메달리스트를 언급하며 차세대 판젠동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굵어진 빗방울 때문에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중단됐습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1차전 경기는 오늘 오후 4시에 6회 초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대형 방수포를 덮었다 치웠다를 3번. 예정보다 1시간 6분이 지나서야 기아의 전신 해태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들의 시구와 시타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선발 원태인과 내일의 호투가 이어지며 5회까지는 팽팽한 영의 행진. 2회 기아 김서민은 홈런으로 확신해 하이파이브까지 했지만 타구가 펜스를 넘지 못했고 3회 기아의 실책까지 더해 노아웃에 2루까지 갔던 유지혁은 김원골이 친 볼에 홈을 노리다 아웃됐습니다. 영의 균형은 6회에 깨졌습니다. 3회 기회를 놓친 김원곤이 정확하게 밀어친 볼이 오른쪽 맨 끝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위력을 발휘하던 기아 내일의 변형 슬라이더 스위퍼가 조금 덜 꺾인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린 비 속에서도 이어지던 경기는 6회 초 더는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됐고 결국 서스펜디드가 선언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 팀 감독 모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좀 당황스럽고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노아웃 1, 2루기 때문에
또 번트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할지 왼쪽으로 올릴지 아니면 또 김영웅 선수를 상대로 제일 좋았던 선수를 올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서스펜디드는 역대 한국 시리즈뿐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기는 6회 초 노아웃 1, 2루 상황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속개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남해안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은 흐린 하늘 속 현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렸던 남해안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앞으로 서해상으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될 걸로 보여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오후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졌지만 여전히 동쪽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에 최고 50mm,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에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대구 21도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가오는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현재 제주도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